분희 씨, 당신이 회장님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다 알고 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얌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께서 혼수 상태일 때도 곁에서 속삭이며 유언장 쓰라고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준 게 고마우면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발붙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황금사연극장은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대저택이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습니다. 이 집은 대기업 명신그룹의 창업주 강일도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풍당당했던 주인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2년째 침실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죠. 저택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아내 오명자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올해 6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죠. 분희 씨, 회장님 아침 약은 제때 드렸나요?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희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해온 가정부였습니다. 올해 56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죠. 네, 아침 일찍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도 잘 드셨어요. 분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까 약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주세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왔지만 명자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듯한 그저 한여로만 대하는 시선이었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분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진이 아버지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45인 우진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로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회사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명자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분희가 조용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우진님, 아침은 드셨나요? 미역국 끓여놨는데 한 그릇 하시죠. 분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이 집 아들을 돌봐온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피곤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희 아주머니.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명자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분희와 우진 사이에 자연스러운 정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명자에게 분희는 그저 고용된 가정부일 뿐이었는데 우진은 마치 친어머니처럼 분희를 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중얼거리시긴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워요. 분희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장은 가끔 의식이 또렷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분희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택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외출을 했고 우진은 회사 일로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희는 회장의 방으로 들어가 침상 정리를 하고 있었죠. 분희야.
회장이 갑자기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분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흐린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분이야, 내가 할 말이 있다. 회장이 간신히 손을 들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롱 안에.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회장님께서 깨어 계셨군요. 회장은 놀란 듯 입을 다물었고 분이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침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이 씨는 다른 일 보시고 제가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분이가 방을 나간 후 명자는 회장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분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하지만 회장은 이미 다시 의식을 잃은 듯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회장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방 한쪽 구석에 서 있었죠.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아버지를 잠시 돌봐드린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명자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분이만이 주방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며 혼자 남아 있었죠. 분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오늘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장롱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감돌고 있었죠. 며칠 후 저택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경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대문 앞에 서 있었죠. 바로 회장의 옛 비서였던 이정석이었습니다. 분이가 대문을 열자 이정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이 씨. 오랜만입니다. 어머, 이 비서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분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석은 10년 전까지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뵙고 싶어서 왔는데 괜찮을까요? 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분이가 안내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명자가 정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비서님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명자는 미묘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면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우진이 서재에서 나와 정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삼촌,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진이구나. 많이 컸네. 정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에게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처럼 친근했던 사람이었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 계시면 분명 반가워하실 텐데요. 잠시 기다려 보시죠. 정석과 우진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명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석은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기 때문에 회사나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진아, 정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나? 예를 들어 중요한 서류나 문서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우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정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장님께서 손수 쓰신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거든. 혹시 찾으셨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이 말에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우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직접 쓰셨다고요?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손편지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분명히 없어요. 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분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며칠 전 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롱 안에. 정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장님의 개인 물건이나 서재, 침실 같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 정말 유언장이 있다면 왜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설마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석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라니요. 회장님은 곧 회복하실 거예요. 명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진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삼촌,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 하지만 어디에 보관하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분이가 차를 가져오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석이 분이를 보더니 특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분이 씨, 혹시 회장님께서 최근에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30년 동안 모시셨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아실 텐데요. 분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회장이 며칠 전 장롱에 대해 말하려던 게 생각났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리시긴 하지만 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비서님, 유언장이 어쩌고 하시는데 회장님은 이미 모든 재산을 제대로 정리해 두셨어요. 공증도 받았고요. 정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에 변호사와 함께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명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없는데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명자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셔서 당신한테는 따로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정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은 정보가 잘못된 것 같네요. 괜히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석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명자가 서둘러 배웅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에 회장님 상태 좋을 때 다시 오세요. 정석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우진이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따로 만드셨나요? 당연히 없어요. 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명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들기 전에 회장의 방을 한 번 더 확인하러 갔습니다. 회장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롱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 걸까? 분이는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봤던 그 장롱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죠. 분이는 조용히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올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정리정돈된 옷가지들이 보였죠. 하지만 회장이 말하려던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랍 안에 있나? 분이는 조심스럽게 장롱 아래쪽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맨 뒤쪽에 두꺼운 책 사이에 끼워진 종이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이가 그 봉투를 꺼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회장의 손글씨로 내 최종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분이는 봉투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결국 분이는 봉투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언제까지 버티실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봐야겠네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기엔 이르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죠. 회장님께서도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명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모셔온 회장님이 정말 떠나실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다시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숨소리조차 가늘어져 있었지만 분이가 다가오자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분이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롱, 찾았니?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런데 그걸 우진이에게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분이는 밤새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회장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고 결국 해가 뜨기 직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회장님, 분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곧이어 우진과 명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장례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장이 치러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지인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죠. 그 와중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재산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정리되나요? 한 지인이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요.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주 상속자로 지정해 두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우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걸 우진이에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우진이 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분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아버지는 분명히 손편지로 뭔가를 쓰셨어요. 제가 직접 보았거든요. 우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분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서재에서 편지지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뭐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거라고만 하셨거든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장롱에서 찾은 그 봉투가 정말 중요한 유언장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분이는 명자가 몰래 회장의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명자는 서재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혹시 명자 씨도 유언장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분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서재를 다 뒤진 후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자가 찾던 게 바로 자신이 며칠 전에 본 그 봉투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왜 명자는 그 봉투를 찾지 못했을까요? 사실 분이는 며칠 전에 봉투를 발견한 후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자신의 작은 방으로 옮겨놨던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임시로 보관해 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았죠. 분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손글씨로 쓰인 내 최종 유언이라는 글자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걸 정말 열어봐야 하는 걸까? 분이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분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회장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분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유언장의 첫 줄을 읽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나 강일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 우진과 과거 딸로 입양했다가 사정으로 출생기록을 지운 정분이에게 절반씩 나눠준다. 분이는 편지를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딸로 입양했다가 출생기록을 지운 정분이라는 문장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회장의 딸이었다고요?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분이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분이는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하지만 당시 회사 내부의 반발과 가문의 압력으로 분이를 고아원에 맡겼고 나중에 양녀로 입적했다가 다시 기록을 말소했다. 이는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었다. 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이 집이 사실은 친아버지의 집이었다는 말인가요? 분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로서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몫은 돌려주고 싶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가끔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심,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면 왜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걸까요?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도, 양녀로 입적됐다는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작성했으며 증인으로는 나의 오랜 친구인 김동훈 변호사와 이정석을 세웠다. 분이와 우진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제야 분이는 왜 이정석이 며칠 전에 유언장을 찾으러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정말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서두르려는 것 같았죠. 우진 씨,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시죠.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말씀은 없는 건가요? 없다고 했잖아요. 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어요. 명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오후에 명자와 우진이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이 분이는 다시 유언장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회장의 손글씨가 틀림없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정석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분이 씨, 안녕하세요. 우진이와 사모님은 안 계신가요? 정석이 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석의 표정이 급해졌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요. 회장님의 유언장을 먼저 확인해야 하거든요. 분이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비서님도 그 유언장에 대해 자세히 아시나요? 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증인 중 한 명이거든요.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직접 작성하셨어요. 그럼 내용도 아시나요? 분이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석이 분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분이 씨, 혹시 유언장을 찾으셨나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롱 이야기를 하셔서 어디 있나요? 빨리 가져와야 해요. 정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분이가 자신의 방에서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정석이 그것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정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님, 여기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분이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그 사실이 숨겨졌던 거죠. 분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회장의 딸이었다니요. 그럼 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분이 씨가 너무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모든 기록을 지우셨거든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와 우진이 돌아온 것 같았죠. 정석이 분이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우진 씨에게 보여줘야 해요. 지금 당장요. 분이가 유언장을 품에 안고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자와 우진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 이 비서님이 또 오셨네요. 명자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이 인사했습니다. 이 삼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분희 씨가 찾아낸 거야. 분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우진님, 이거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우진이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죠. 이게 정말인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가 급히 다가와서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뭐가 써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진은 유언장을 꽉 잡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5챕터. 우진은 유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분희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희 아주머니가 제 누나라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가 급히 유언장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위조된 거예요. 하지만 정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가 직접 증인으로 참여한 진짜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김동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께서 그런 중요한 일을 제게 말씀 안 하실 리 없거든요. 우진이 분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그 따뜻한 손길, 어머니처럼 챙겨주던 모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분희 아주머니, 정말 아무 기억이 안 나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도, 양녀로 입적됐다는 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분희 씨가 너무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5살 정도였으니까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회장님께서 회사 내부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명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가정부가 갑자기 상속자가 된다고요? 이런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이건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분명히 있어요. 정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회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분희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결국 유언장에는 모든 진실을 적으셨습니다. 정석이 답했습니다. 분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보다는 30년 동안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낸 회장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거든요. 저는 그런 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분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받으셔야 해요. 누나라고 부르시니까 이상해요. 저는 그냥 분희 아주머니가 편해요. 분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다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의 아내인 제가 모르는 유언장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정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으셨어요. 특히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께서 사모님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정석의 말에 명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일단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명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오늘 오후에 다른 유언장으로 상속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유언장이요? 정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명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예전에 작성해 두신 사모님, 혹시 위조된 유언장을 만드신 건 아니죠? 정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자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분이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게 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발 그만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누나, 이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명자가 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자가 전화를 끊고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오늘 진행한 상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와서 확인하자고 해요. 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진짜 유언장이 있는데 가짜로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니까요. 명자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기댔습니다. 하루 종일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거든요. 분이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 급히 분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 씨, 오늘은 너무 충격이 컸을 거예요. 좀 쉬시죠. 하지만 분이는 계속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질 뻔했죠. 분이 아주머니. 우진이 분이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유언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없애버릴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정석이 급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분이 씨를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너무 충격이 컸나 봐. 우진이 분이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병원 가시죠. 분이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우진과 정석이 분이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명자가 뒤에서 조용히 유언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분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죠. 분이 아주머니, 오늘은 병원에서 하룻밤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하지만 상태를 더 지켜봐야. 우진이 말하려던 순간 분이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님, 그 유언장.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 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무작정 거부할 일은 아니에요. 정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분이 씨, 내일 김동훈 변호사를 만나보시죠. 유언장의 법적 절차와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은 계속 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처럼 따랐던 분이가 사실은 자신의 누나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이 아주머니, 아니 누나.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큰 집과 따뜻한 품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집일 수도 있겠네요. 우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석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급히 어디 가셨나 봐요. 아까 전화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우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그때 분이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유 원장 때문에 뭔가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정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설마 위조 유 원장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위조 유 원장이요? 오늘 오후에 사모님이 진행한 상속 절차가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유 원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었겠어요?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유 원장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돼요, 누나.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그리고 누나가 받을 당연한 권리기도 하고요. 밤이 깊어가도 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이상하네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인데.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석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혹시 사모님이 뭔가 시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분이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회장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죠. 분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돌려주고 싶었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고 우진의 누나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따뜻함이 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밤새 연락이 안 됐잖아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변호사하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 명자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정석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와 만나셨나요? 명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요. 김동훈 변호사라면 회장님 유언장의 증인이신 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정석의 질문에 명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상속 절차에 대해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진이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끊고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오라고 하네요. 유언장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불안한 것 같았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동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 사모님이 오셔서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하셨더군요. 하지만 이미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명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러 간 거예요. 사모님,
어젯밤에 위조된 유언장을 가져오셔서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명자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야. 변호사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모님이 어제 가져오신 위조 유언장입니다. 회장님의 필체를 흉내낸 것 같지만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 씨, 이건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명확한 의사표시이기도 하고요. 포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진이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 고민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명자는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그 오래된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집을 리모델링했지만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꿔놨죠. 가장 큰 변화는 1층에 새로 만든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분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 희망 여성 복지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장년 여성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이 선생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분이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과 겸손한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죠. 네, 한 분씩 천천히 만나보죠. 급할 것 없어요. 분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와 정원을 거닐던 분이는 벤치에 앉아 있는 우진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은 요즘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틈틈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진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분이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서 일찍 끝내고 왔어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죠. 회사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죠? 분이가 우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요즘은 누나가 하시는 일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우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요? 네,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훨씬 값진 것 같아요. 우진의 말에 분이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택 앞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6개월 동안 이 집에 오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죠. 명자는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소박해졌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이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거실에 앉은 명자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 씨, 그동안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회장님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명자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이 왜 분희 씨를 그렇게 아꼈는지, 왜 유언장에 그런 내용을 쓰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분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분희 씨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가족을 돌봤어요. 저는 그런 분희 씨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죠.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희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상속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희 씨가 그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시면 누나가 하는 일을 도우실 수 있어요. 명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나요? 분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사모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명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분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명자는 재단에서 중년 여성 상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도우는 일이었죠. 어느 따뜻한 오후 세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돼요. 우진이에게라고 하신 건 단순히 유언장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명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혈연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네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세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30년 전 장롱 속에 감춰졌던 유언장은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분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녁 노을이 저택을 물들이는 가운데 장롱 속 유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가고 있었죠. 분희는 매일 아침 회장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딸 분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장롱 속에 숨겨졌던 작은 비밀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따뜻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강당의 스크린이 켜지고 혜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이모부의 통장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 수신인 한서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 투명성 차원입니다. 본당 서버는 허술하더군요. 혜민은 태어냈습니다. 합창단원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밖에 자식이...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중죄입니다. 강당 문이 벌컥 열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공익적 사안이라 들었습니다.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저 전 받은 것도 없어요.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죠? 미자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장학위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더러워졌어. 장학금 접수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정에 평안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 종소리가 남천동 골목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이었죠. 성당 앞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사이로 일찍 나온 신자들이 하나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윤미자는 성가대실 문을 밀며 들어섰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지만 허리는 곧았고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실 안은 아침 햇살이 들어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997년 본당 축제 단체 사진, 남편 강도연의 청년의 시절 흑백 사진, 그리고 합창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기념사진까지. 미자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조용했던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었지만 약속만큼은 생명처럼 지키던 남자였습니다. 본당 사람들은 도연을 조용한 장부 담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무금부터 기부금까지 한 번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박자가 공중에 그려지자 미자는 낮고 단단한 알토 목소리로 화음을 바쳤습니다. 소프라노의 높은 음색 위로 테너의 힘찬 멜로디 사이로 미자의 알토는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 합창을 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음정이었죠. 미사가 끝나고 합창단원들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미자는 손수건에 싸온 약콩빵을 꺼내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단원들은 감사하다며 받아들었고 누군가는 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평범한 일요일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미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앉기엔 너무 큰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유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리며 미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올해도 장학금 접수가 시작됐대요. 당신이 만들자고 했던 그 계좌 잘 굴러가고 있어요. 빛과 소금 장학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만들기로 약속했던 계좌였습니다. 수익자는 매년 합창단이 추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정해져 있었죠. 미자는 그것이 남편의 유산을 지역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고운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돈으로 남기는 것보다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결혼식을 올릴 때도 마지막 병상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 따뜻한 눈빛을요. 당신 덕분에 우리 본당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올해도 좋은 아이가 선발될 거예요. 미자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미자는 매일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요. 그것이 미자가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성가대 단톡방에서 올라온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올해 장학금 심사 일정이 공지되었고 곧 추천서를 받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천동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지리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리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미자는 본당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장학금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챙기던 도연의 습관을 미자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던 거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우편물이 몇 통 놓여 있었습니다. 본당 소식지, 교구 공문, 그리고 은행에서 온 통지서 한 장. 미자는 무심코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빛과 소금, 장학금, 계좌 관련 서류였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익자 변경 한서윤, 만 18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본당 교적부에서 본 적도 없고 합창단 추천 명단에도 없는 이름이었죠. 미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유증에 따른 수익자 지정. 봉인 서류는 주임 신부 보관. 유증? 미자는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유언으로 남긴 증여. 그렇다면 남편이 직접 지정했다는 뜻인가요? 성가대 추천도, 본당 추천도 거치지 않고요? 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주임 신부 한유섭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얼굴을 가진 신부였죠. 신부는 미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 단장님, 괜찮으세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신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자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보리차 향이 사무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권사님, 아니, 우리 윤 단장님.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봉인 봉투가 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녁 장학위원회 앞에서 개봉하려 합니다. 남편이요? 왜 지금에서야?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주기 전에는 열지 말라는 친필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했기에. 미자는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가슴속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한서윤이라는 아이는 누구죠? 그것도 봉투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미자의 뒷모습을 본 본당 총무가 복도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심시간이 되자 성당 마당에 모인 신자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촘촘한 소도시에서 무언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으니까요. 시장 통닭집 주인은 손님에게 이야기했고 경전철역 매표창고 직원은 지나가는 지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합창단 단톡방에도 짧은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장학금 수익자가 바뀌었다던데 무슨 일이래요? 미자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겁니다. 단톡방에는 연달아 물음표가 올라왔습니다. 미자는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6시 미자는 다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이유로 수익자를 바꿨을까요? 한서윤이라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성당 앞 계단을 오르며 미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서도 조용히 미소 짓던 얼굴, 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소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때도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강당 문을 열자 이미 몇몇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신부가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그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장학금 수익자 지정 사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을, 그리고 한서윤이라는 낯선 이름의 의미를요. 저녁 7시 본당 강당에는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들이었죠. 구형 스피커에서는 주 하느님 크신 이름이라는 성가 전주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화로운 분위기였을 텐데 오늘만큼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자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들자 뒤쪽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은 소녀가 보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었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녀 옆에는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보호자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저 아이가 한서윤인가?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합창단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본당 교무금 장부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성씨였죠. 미자는 소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왜 저렇게 작아 보일까요? 마치 세상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어딘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남자는 미자를 보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모, 늦어서 죄송해요. 강혜민이었습니다. 미자의 사촌 조카였죠. 정보기술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온 걸까요? 혜미는 미자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알아봤어요. 이건 상속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미자는 혜민을 돌아보았습니다. 혜민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증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무효주장이 가능해요. 제가 온라인 법률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답변이 오면 바로 움직이려고요.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아보았죠. 혜미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성 차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건 공개적으로 처리해야죠.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투명성이라니 남편의 비밀스러운 유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말인가요? 미자는 혜민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부 한유섭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도장이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부는 봉투를 가볍게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개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혹여 특정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교구 법무와 상해 후 일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 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좌는 남편과 제가 함께 키워온 겁니다. 수익자를 왜 바꾸었는지 모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비공개는 안 됩니다. 신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숨겼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애매하게 덮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도 이모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증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야죠. 장학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학생은 누구입니까? 본당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호자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통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서윤이도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왜 여기 온 겁니까? 개봉식에 참석하라는 신부님 말씀이 있어서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습니다. 미자는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더욱 작아 보였죠. 신부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 강도연 형제님의 봉인 유언을 개봉하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난 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봉투에 밀봉 테이프가 반짝였습니다. 미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혜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손이 봉투의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봉투를 열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시계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로, 누군가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요. 합창단 단원 2명이 미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박순자와 테너 김철수였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남편분이 밖에...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 자식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철수가 황급히 순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쉿, 입조심 좀 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18살 아이잖아. 나이를 계산해보면. 미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서윤의 나이가 18이라면 도연이 47살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미자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설마 그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걸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설마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던 사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늘 묵묵히 장부를 챙기던 남자.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웠을 리 없다고 미자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혜민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죠. 네, 기사 송출 가능하죠? 제목은 합창단 장학금, 의혹의 수익자 변경으로 하면 어떨까요? 좀 더 자극적으로 뽑아주세요. 네, 지역 포털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미자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혜민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민아, 그만해. 애 하나 인생 망칠 수 있어. 혜민은 통화를 끊고 미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모, 이건 상속권 문제예요. 삼촌의 재산은 혈족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가 뭔데? 아이를 괴롭히는 게 정의야? 이모는 모르세요. 저 아이가 누군지도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삼촌의 숨겨둔 자식이라면 상속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자는 혜민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민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자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한서윤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남편이 장학금 수익자로 지정했는지.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다시 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장표 함박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강당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배가 고파 보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였으니까요. 신부가 강단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밀봉을 확인했습니다. 고 강도연 형제님의 친필 유언보관입니다. 장학금 계좌의 최종 수익자 지정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신부가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셜 기자들이었죠. 한 명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음성 녹음기를 켰습니다. 취재 왔습니다. 공익적 사안이라고 들었는데요. 신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학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혜민을 돌아봤습니다. 혜민은 태연하게 앉아 있었죠. 틀림없이 혜민이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한서윤의 보호자가 소녀를 2팔로 감쌌습니다. 서윤은 보호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우린 그런 거 싫습니다. 보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보호자는 손으로 렌즈를 가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신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취재는 불가합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익적 사안이라면서요? 장학금 비리 의혹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비리라고 했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미자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기자들이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이미 흐트러져 있었죠. 신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장학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야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강단 앞 스크린을 향해 케이블을 연결했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민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스크린에 화면이 켜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건 이모부의 통장 내역입니다. 작년 3월에 3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받는 사람의 이름까지. 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분명히 3천만 원이 한서윤이라는 이름 앞으로 송금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건 수익자 변경 신청서 사본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 한서윤, 만 18세.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 아이에게 돈을 보냈고 수익자까지 변경했던 겁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신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혜민 씨, 그 자료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투명성 차원입니다. 본당 서버에 있더군요.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했단 말입니까? 신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민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당 서버 보안은 허술하더군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건 개인정보 무단 열람입니다. 중죄예요. 신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료는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3천만 원이나 수익자 변경까지. 혹시 정말 밖에 자식이.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미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미자는 혜민을 돌아봤습니다. 혜민아,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모부의 재산은 혈족에게 돌아와야 해요. 저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요. 장학위원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더러워졌어. 장학금 접수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장학금을 계속 운영할 순 없어요. 목소리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죠. 미자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서윤이 보호자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전 받은 것도 없어요. 이름이 올라갔다는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죠? 소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강당하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자는 서윤을 바라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른들의 싸움 한가운데 던져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배신이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거라면? 미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신부 한유섭이 봉투를 가슴에 꼭 쥐고 말했습니다. 지금 개봉합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덜 아픈 진실 같은 건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신부는 봉투의 밀봉을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강당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미자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구겨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신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남편 도연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신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미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03년. 22년 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부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3년 동서고가도로 빙판 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내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맞은편에서 1톤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죠. 그때 택시 한 대가 내 차를 밀어 가드레일에 붙였습니다. 미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2003년. 남편이 겨울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해였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했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그저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눌린 듯한 표정으로 지냈죠. 신부가 계속 읽었습니다. 트럭 대신 내가 부딪혔어야 할 자리로 택시가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쳤습니다. 병동에서 기사의 아내가 내게 말했습니다. 합의금만 주시면 남편이 재활할 수 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신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과 부모님 병수발, 아이 등록금 합의는 미뤄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님은 그의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합의금을 미루는 사이 택시기사가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미자는 2003년 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말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모습이 기억났죠. 미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도연은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내내 벌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자비를 부를 때마다 목 안쪽이 굳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렇게 괴로워했다니,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살아왔다니,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기사님의 손녀에게 내가 미루고 미뤘던 합의금을 장학금으로 갚겠다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이것은 나의 수치이자 나의 빚이니까요. 신부는 다음 줄을 읽으며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익자 한서윤, 고 한병수 기사 손녀. 금액, 미지급 합의금, 원금과 그간의 이자 전부. 한서윤, 택시기사 한병수의 손녀였습니다. 미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미자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밤마다 뒤척였는지. 신부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자야, 당신이 알면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내가 약속을 어긴 남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빚을 갚아야 당신과 나의 신앙도 지켜진다고 믿었어요. 미자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미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짐을 지고 살았던 겁니다. 미자는 2003년을 떠올렸습니다. 장부에 작은 빈칸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개인 지출을 적지 않았던 달들이 있었죠. 미자는 그때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연은 그때 이미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모두 잠깐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습니다. 미자는 혜민을 돌아보았습니다. 혜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 혜민 씨. 미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파일 지워요. 당장. 이모. 그건 고인의 죄도 당신의 의도도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모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삼촌의 유증으로 우린 유류분을 침해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나는 도연의 아내였어요. 미자가 혜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 씨가 밤마다 뒤척였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평생 그를 짓눌렀던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상속권보다 도연 씨가 지키려 했던 약속이 더 중요해요. 미자는 신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신부님, 봉투에 더 있습니까?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녹음한 합의 통화 일부입니다. 교구 법무 검토에서 개인정보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신부는 테이프를 오래된 재생기에 넣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합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남편 도연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자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강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의 울음소리가 멈추자 강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창단원 순자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죠.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한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보호자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서윤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 무릎을 꿇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미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살렸단다. 트럭이 덮쳤다면 도연 씨는 그날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우리 남편을 구해주셨어.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우린 그 빚을 내 이름으로 갚아야 해. 이건 시혜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란다.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미자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저희도 사실 장학금이 무서웠어요. 보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은 공짜라고 욕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왜 우리한테 주는 거냐고,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할까봐요. 미자는 보호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의조차 의심받는 세상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도 오해받는 세상이었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보호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라 갚는 거였네요. 고인께서 평생 짊어지고 가셨던 빚을요. 미자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때 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혜미는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류부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예요. 삼촌의 유증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 한유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민 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부는 장학위원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류부는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의 최소 몫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인께서 생전에 장학금 계좌를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신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교구 법무팀의 검토 결과 이 유증은 장학금 계좌라는 명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법 소지는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혜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신부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는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빚을 갚는 정의와 상속의 정의가 충돌할 때 어떤 자비를 선택할지 묻고 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을 넘어선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법적 권리보다 도덕적 빚을 먼저 갚으려 하셨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혜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죠. 미자는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요. 우린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일어섰습니다. 미자는 신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부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입니다. 신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이름을 바꿔주세요. 빛과 소금에서 기사님 장학금으로 한병수 기사님의 이름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살린 분의 이름이 빛나길 바랍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기사님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장학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기사님 장학금. 좋은 이름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창단원들도 동의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혜민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는 혜민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혜민아, 법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해. 도연 씨는 평생 그 마음을 지키려 애썼단다. 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당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습니다. 남천동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천동에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본당 강당 무대 뒤 커튼에는 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적혀 있었죠. 기사님, 장학금 빛과 소금. 오늘은 장학금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의 혼란은 이미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한병수가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강도연이 평생 빚을 갚으려 애썼다는 이야기를요. 장학금 운영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추천 주체는 합창단과 본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택시노조와 버스노조의 추천도 포함되었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살린 이들의 가족에게 공동체가 빚을 기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회계는 교구 회계팀과 외부 회계사가 공동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공개 대시보드도 만들어졌습니다. 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였죠. 이번에는 합법적인 접근 권한으로 누구나 장학금 운영 현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민도 이 일에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을 뉘우치는 마음이었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한유섭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고 한병수 기사와 고 강도연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이 호명되었습니다. 한서윤 학생. 서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미자가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윤은 증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전 이제 빚으로가 아니라 꿈으로 불릴게요. 할아버지께서 구하신 분의 마음을 제가 이어받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게요.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합창단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합창단을 이끌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전주가 흐르자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합창단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프라노의 맑은 음색, 테너의 힘찬 멜로디, 그리고 미자의 단단한 알토.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화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죠.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재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신부 한유섭이 미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본당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미자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합의금 관련 메모, 그리고 손때 묻은 성가 교본. 가장 아래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자야, 장부의 빈칸은 언젠가 우리가 채울 자리라고 믿었어. 이 도시의 겨울은 늘 매서웠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던 화음은 따뜻했지. 서윤이의 내일이 그 화음의 연장선이라면 내가 늦게나마 합창에 맞춘 거야. 미자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키려 했던 약속을 이제 미자가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조용히 오래 무거웠는지. 미자는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자비는 값싼 용서가 아니구나. 빚을 정확히 갚는 용기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습니다. 소도시의 구식 가로등 아래로 하얀 눈송이가 춤을 추었습니다. 성당 종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저녁 6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죠.
미자는 책상에 앉아 내년 장학금 운영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심사 항목에 누군가의 빚을 갚는 마음을 추가할 것. 장학증서 뒷면에 우리는 서로의 겨울을 건넌다는 문구를 넣을 것. 미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남천동의 지붕 위로, 골목길 위로, 성당 첨탑 위로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촘촘한 도시의 겨울밤,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빚과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용한 장부 담당자의 오래된 약속과 합창단장의 새로 선명해진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함께 잘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